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많이 덥죠? 네. 어른도 덥습니다만 아이도 더워요. 아이들이 더울 때 뭐 찾아요? 아이스크림이네, 뭐 빙과류 참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그 아이스크림도 좋습니다만 더 좋기로는 과일이 더 좋아요. 그죠? 더나 이제 과일은 뭐냐면은 그 과일나무의 정수가 집결된 게 과일이에요. 당연하죠. 자기 후손을 남기려고 하니까 좋은 것만 물려주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자손한테 남겨주려면 좋은 것만 이렇게 남겨주지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 상당히 참 우리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주로 여름에 주로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수박. 수박. 또 뭐? 참외. 참외도 좋아하고 또 뭐 복숭아. 또 자두, 뭐 토마토 참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주로 그 여름철에 어느 게 제일 비싸요? 과일 중에는? 예? 복숭아가 제일 비싸요? 그래. 저도 뭐 가격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참 이렇게 몸이 좋은 수가 많아요. 근데 과일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일단 대표적인 과일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과 좋아하시죠? 네. 싫어하세요? 사과가 참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내린 선물 중에 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사과를 먹으면 몸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또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좋다는 게 사과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또 이제 아직은 감이 안 나옵니다만 이제 가을에 감 나오잖아요. 그럼 감을 먹다 보면은 간혹가다 이제 덜 우려진 거, 떫은 감이 있어요. 그죠? 그 떫은 감을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사과 중에 조생종 사과, 일찍 나오는 사과를 조생종이라고 하고 늦게 나오는 거 만생종이라고 그러죠. 조생종 사과가 뭐가 있어요? 홍옥이나 국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만생종 사과는 뭐가 있어요? 후지나 골든 딜리셔스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죠? 근데 조생종 사과하고 감 있죠? 떫은 감하고 같이 놓으면 감이 우려져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오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감은 어떻게 해야? 보통 옛날 시골에 가면 어때요? 항아리에다 물 붓고 이렇게 우리기도 하죠. 그죠? 근데 감이 안 우려진 거, 이런 거를 땡감하고 조생종 사과하고 같이 봉다리 안에 같이 넣잖아요. 그럼 이거야. 이치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조생종 사과에는 이거 사과 같아요? 이 사과에는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에틸렌이면. 그리고 뜬금없이 에틸렌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알코올 기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에틸렌이 발견된 이유가 있대요.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 카네이션이죠, 카네이션. 스승의 날이라든지 부모님 날에 되게 카네이션 이런 많이 하잖아요. 카네이션을 농장에서 자를 때는 몽우리진채 잘라요. 그랬다가 이제 이동하고 며칠 지나서 팔 때 정도에 딱 펴야 멋있게. 왜냐면 자를 때 핀 거 하면은 팔려고 하면 벌써 다 시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몽우리인 걸 사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착해서 이제 날르느라고 이제 한 군데다 카네이션을 싣고 또 한 군데다 사과를 실었대요. 그러선 딱 가서 이제 팔으려고 몽우리진 걸 딱 했더니 꽃이 안 피더라고요, 카네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카네이션 장사하는 사람은 쫄딱 망한 거죠. 왜 그런가 분석을 했더니 나중에 사과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이 에틸렌의 효과는 뭐냐면요. 과일을 성숙시켜줘요. 익게 만들어요. 그 대신 키가 자란다든지 이런 건 성장을 억제시켜줘요. 성장을 억제. 그러니까 키를 못 자라게 해요. 왜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에틸렌이 나오면은 영양 성장, 그러니까 키 자라는 거는 억제시키고 후손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열매를 만들게. 그리고 또한 꽃이 피는 것도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꽃이 안 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에틸렌이라고 하는 건 식물에 적당히 자극을 주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산 꼭대기 가면 나무들이 어때? 키가 커야 아니면 작아야? 어떤 사람은 이거 바람 불니까 쓰러지니까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으면 식물에 자극을 줘요. 그 식물에 자극을 주면 에틸렌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이 억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또 우리가 나팔꽃이나 덩쿨손 있죠? 덩쿨손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라든지 기둥에 이렇게 덩쿨손이 닿으면은 바람 불다 보면 접촉하는 부분이 자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에틸렌이 발생이 되면은 이 접촉 부분은 성장이 억제가 되니까 잘 안 자라고 바깥에는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감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덩쿨손이 감아진대.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를 또 어떻게 또 보면요. 우리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가 있죠? 이게 뭐 나무 같아? 근데 보면 이상하게 이게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예요. 차들이 다니다 보면은 이 가로수가 꼭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보셨어요? 나무 한참 자라다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가 다니니까 가지가 나온 게 잘려져서 이런 거 살아가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차가 쌩쌩 달리면 어때요? 바람이 휑휑 불겠죠?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에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면은 그러니까 차도 쪽에는 성장이 억제가 된 게 잘 안 자라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덜 자라고 밖은 더 잘 자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로수를 가끔 가서 도로공사하다 보면 가로수 캐는 데를 한번 보세요. 보면요. 가로수 나무가 근데 나무가 이쪽으로 자라면 뿌리는 꼭 인도 쪽으로 자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이거 뭐 나무 같아요? 이따가 만약에 나무가 이쪽으로 많이 자랐다. 그러면 뿌리도 이쪽으로 많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이렇게 자라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많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맞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듯이 마찬가지로 가지가 이쪽으로 많이 자라니까 차도 쪽으로 자라니까 뿌리는 인도 쪽으로 더 자라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에틸렌의 효과인데요. 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람도 그렇죠. 애들 우리 어린애들 크면 맨날 줘박아봐요. 키 안 자라죠. 식물도 똑같아요. 맨날 줘박으면 안 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되게 화초 좀 있어요. 분재. 되게 우리 분재에 물 줄 때 어떻게 줘요? 바켓으로 분다든지 바가지 퍼서 물 줘요? 아니면 분무기로 물을 줘요? 왜 분무기로 물을 줄까요? 예? 자극식,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분무기로 물을 주면, 이파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이파리에 먼지 묻으니까.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분무기로 물을 주면 물방울이 딱딱 가서 식물에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가 덜 자라겠죠. 분재가 키가 으뜸심하게 크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볼품 없죠. 분재는 분재답게 좀 아담하고 이래야 좋죠. 그러니까 화원, 꽃집에서도 물을 줄 때 꼭 분무기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양동이로 퍼서 물 주지 않고, 그죠? 이제 그러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들이 세상의 이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고서를 좀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예전 서당을 좀 다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서를 읽게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옛날에 이제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천둥번개 치는 날하고, 그냥 얌전히 비 올 때하고, 그 다음날 식물이 자라는 게 어느 게 더 잘 자랄까요? 되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앞에가 정답이에요. 천둥번개 친 날이 키가 더 잘 자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친단 말이에요. 그럼 공중에는 질소가 있어요. 질소. 예? 이 질소를 고정화시켜요. 쉽게 말하면은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 공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비료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뿌려주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질소비료를 잔뜩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확 자라겠죠. 그래서 번개 치던 날, 그냥 번개 치는 날, 그 다음날 딱 보면은 그 들판에 있는 풀이라든지 산에 있는 산이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부터 논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 논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이제 열매가 달리는, 이제 벼가 달리는데 이게 키가 우뚱 자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잘못하면. 쓰러지면은 이게 벼가 땅에 이렇게 습한 데 타면 그거 좋지 않아요. 그죠? 먹기도 그렇고. 그럼 농사가 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천둥번개가 치던 날에는요, 그 벼가 웃자라기 쉬워요. 그럼 옛날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대빗자루 있죠? 마당 쓰는 비 있잖아요. 요새는 되게 아파트 생활이니까 그 마당비가 없습니다. 옛날 시골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당 쓰는 벼에다 막대기를 묶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벼 위를 후후 훑어줘요. 왜 훑어줄까요? 후후 훑어주면은 벼에 자극이 돼요. 그 스트레스를 줘요, 적당히. 그러면은 거기서 에틸렌이 발생이 돼서 성장을 억제시킨다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 농서를 보면은 천둥번개 치는 날은 그 다음날에 대빗자루 가고 후후 흩어져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이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좀. 우리 선조들의 우수성을 얘기하는데 박수 쳐야 지금 언제. 근데 요런 에틸렌이 사과에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과를 익히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또 바나나 같은 거 있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잘라서 나올 때는 처음에 그 파란한 게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내일 판다. 그러면 이제 되게 에틸렌을 뿌리죠. 그러면 하루 지나면은 노릇노릇한 향기도 좋고 이래져요. 근데 문제는 순수한 에틸렌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화공약품을 뿌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불순물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나나 껍질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운반 중에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에틸렌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좋다면 뭐겠어요? 그 사과를 같이 놔도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술 있죠, 술. 술을 좀 뿌려도 돼요. 에틸렌이 이제 알코올의 일종이라는 편이에요. 그걸 뿌려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런 건 이제 생활의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은 집에서 아까 떫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과일 같은 거 덜 익었다. 뭐 토마토도 보면 약간 덜 익은 거 사잖아요. 그걸 더 익게 먹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 술을 뿌리든지 아니면은 조생종 사과하고 같이 놓으면은 야채까지 같이 놓으면 더 잘 익겠죠. 이런 것이 이제 생활의 지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천자문 다 읽으셨죠? 참 옛날에는 이게 상식인데 요새는 천자문 잘 안 읽어요. 천자문에 보면은 과진 이내 체중 개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게 딱 나와요. 나무목 밑에 이게 나무 밑에 열매가 매달린 것 같아요?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이래요. 이게 옛날 사과래요. 이게 이제 멋내자라고 그래요. 멋. 옛날 멋이라고도 하고 멋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재래종 사과를 말해요. 근데 요때 요렇게 써요. 요 모양이 나무 밑에, 다시요. 나무 밑에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매달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단어래요. 천자문에도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대단히 귀중한 거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천자문에 바나나 안 나와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사과는 우리가 식후에 먹고 이러면 몸이 소화를 도와주고 많이 도움이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과일 중에는 제일 좋다. 그래서 과일의 왕이라고 그랬대요. 사과를. 얼마나 좋으면 왕자를 표시하게. 좋으니까 왕하지. 용렬한 왕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이 기후풍토에서 일교차가 심한 곳이 사과의 재배지예요. 대구라든지 예산 이런 데 보면 일교차가 심하면서 내륙 지역에 사과 농사가 상당히 잘 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위도 지역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과 전 세계로 유명하고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긍지를 갖고 먹어도 돼요, 우리가. 근데 혹시 여러분들 능금도 들어보셨죠? 네. 능금은 뭐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능금은 재래종 사과가 능금이다. 요새 사과는 사과다. 옛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금하고 사과가 달라요. 이게 사실 다른데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혼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학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시아타 린네하고 푸밀라하고 이게 달라요. 능금하고 사과가 다른데요. 이 능금은 왜 능금이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거래요. 능금 있는 건데, 새 있죠, 새. 그걸 이제 금이라고 그래요, 금. 새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잘 못한, 금수보다도 못한 놈, 이런 얘기 하죠. 금이 이제 날진승금자야.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새 있죠? 이 금이 하도 맛있어서 능금을 먹으러 온대요. 그래서 수풀 속에 모여온대요. 이 수풀 속에 금이 온대요. 또 올레자 새가 날라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임금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금, 임금, 내금이 돼서 옛날 보면 이렇게 썼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 훈몽자유라는 책이에요. 한 몇백 년 전에 나온 책이죠. 거기에 보면 능금을 닝금 이렇게 썼대요. 요것이 닝금 했다가 지금의 이제 능금으로 발음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새가 먹으러 오는 거겠냐. 그리고 이거 원산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발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문림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갈 때 이걸 가져갔대요. 선물로. 근데 중국 사람이 이걸 먹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름을 문림랑이 가져온 과일을 문림랑과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또 맛이 있으니까 꿀과 같이 하는 밀과라고 그랬대요. 꿀이 맛있잖아요. 그죠? 네, 밀과. 어느 정도 맛있냐. 이렇게. 그리고 요 옛날 사과는 뭐냐면요. 요걸 멋이라고 그랬대요. 멋내자. 그때가 요것이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에 개량이 돼요. 서양으로 넘어갔다가 잠깐 개량이 돼서 온 거죠. 개량종 사과가 들어와요. 사과로. 그러니까 능금과 사과 다른데 요때 재밌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국어사전 찾아보면 사과를 한 번도 뭐로 쓸까요? 국어사전 안 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사과를 이거라고 나와요. 모래사자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안 해. 국어사전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 사과자로 바꿔야 돼요. 이게 말이에요. 국어사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보면은 요 능금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훈몽자유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자꾸 적어요. 중요한 건 밑줄자. 밑줄 별표 5개짜리. 여길 보면은 능금을 사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요 사과는 옛날 사과가 재래종 사과, 개량종 사과가 변하면서 요 사과라고 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요걸 혼동하지 말라 이런 책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요 왜 사과를 이걸로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속에 사과가 딱 있으면 어때요? 붉게 딱 있으면 참
푸른 숲속에 사과 있으면 참 멋있죠. 태양인 것 같죠, 그죠? 아, 붉게 빛나잖아. 안 봤어요, 사과? 그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이다, 아니면 아침이다, 뭐, 새 첫날, 원단,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럴 때 아침단자를 써요. 아, 땅 위에 태양이 솟구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잖아. 아, 저녁 아니잖아요. 그거 아침이야. 그러면 요거를 쓰다 보면은 꼭 요렇게도 써서 또 차차하고 같이 쓰게 돼요. 쓰다 보면 통해서 써요. 쓰다 보면은. 그래서 요건 무슨 뜻이 있냐면요. 나무가 많은데 나무 밑에서 태양에 솟구치듯이 오른단 말이에요. 붉게 빛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근데 나무니까 나무 목자를 또 붙이는 거, 그죠? 요것이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중국에는 없고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이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 모든 게 다 중국 문자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도 참 많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임원경제지라든 옛날 고서를 보면 많이 가버려 있어요. 혼동하지 말아라. 이걸로 써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 애들이 그 조선어 사전을 내면서 착각을 해요. 요거라고 써요. 사과를. 근데 되게 사전이라는 게 그렇죠. 한 사람이 앞에 써놓으면은 뒷사람이 써놓으면 되게 비끼죠. 그 고칠 생각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 사전이 틀렸다는 생각 못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속히 이제 시정돼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 사과하면, 자, 이거예요. 밑에 거. 이걸로 이제 쓰시도록. 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저는 이 말 한마디로 사실 3년이 걸렸어요. 요거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밝혀서 논문 통과되고 얘기하고 해서 이제는 사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계량종 사과는 언제 들어왔냐? 이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 이제 되게 이제, 효종의 부마 정재륜이라는 분이 가져오셨대요. 뭐 이런 말도 좀 있고, 임평대경이 가져왔다 이러면 했는데, 아까 그 사과는 태양과 같이 빛나니까, 시원할까요? 아니면 따뜻할까요? 사과가? 따뜻한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병문안 갈 때, 이제 내상, 예를 들어서 수술할 환자라든지 뭐 속을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 말고, 내상을 입은 환자한테 갈 때 배사 갖고 가야 하는 사과 갖고 가요? 병문안 아예 안 가요? 병문안 가서 뭐 사 갖고 가요? 왜 사과 갈까요? 예? 사과니까 따뜻해져. 맞아요. 우리가 수술을 했다든지 몸이 약할 때는 여기가 장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소화흡수를 잘 못해요. 그럴 때 장을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소화흡수를 도와줘야 되니까 사과를 사갖고 가는. 그럴 때 배사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를 좌짜하게 만들어. 그래서 너 계속 병원에 있어라. 나오지 말어. 이런 뜻이랑 같은 거죠. 물론 이제 내상하고 상관없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타박상 이런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속이 약할 때는 따뜻하게 데피면서도 소화를 촉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병문안 갈 때 뭐 사갖고 가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 방법이다. 제가 아까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소화도 도와주고, 또 몸에 있는 탁기도 좀 없애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기의 흐름이 막혔을 때, 그걸 또 기를 좀 잘 소통시켜준대요. 그럼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죠? 이제 아까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성종 때 사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종 때. 그럼 성종 때라고 하는 거는 1480년대거든요. 그때 나왔는데 이 계량종 사과가 도입되기 이전에야. 요때 이전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사과는 지금에 말하는 사과가 아니라 능금을 말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하면 지금의 사과인 줄 알고 그렇게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성종대왕님은 사과를 드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능금을 드셨든지 아니면 옛날 멋을 드셨든지 이런 거죠. 이사가 없었던 거죠. 이런 어떤 차이들을 모르면은 되게 번역상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과를 어떻게 저장한지 아셨어요, 예전에?
그 옛날 기록 보면요. 산림경제라는 책이 있대. 지금 약 3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는 이제 능금이 100개가 있다. 그럼 20개를 즙을 내야. 그리고 즙 속에다 나머지 80개를 낸대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지금의 병조림 있죠. 병조림은 통조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몇백 년 전에도 그런 걸 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과 얘기만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아까 뭐 과일 중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요새 또 여름에 수박 많이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수박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수박은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도 많이 그 재배해서 먹었나.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벌써 이집트에 기록들이 나와요. 참 대단하죠. 그 수박은 일단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갑죠. 속이 차가워요. 근데 수박 껍질이 두껍죠. 대부분 보면요. 수박이 자랄 때 여름에 자라죠. 그죠? 바깥이 더워요. 밖이 덥고 자기는 차가워요. 그러면 껍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꺼워야지. 당연하겠죠. 껍질이 얇으면은 밖에 더위 때문에 못 살겠죠. 그래서 속이 차가운 과일일수록 껍질이 두꺼워요. 꼭 마치 우리가 보온물통이나 얼음 보관하려고 하다 진공 상태라서 껍질이라고 하고 그릇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온물통이 더 두껍게 하죠. 예? 그래야 이제 온도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열 전달이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있지. 그래서 과일도 껍질이 두꺼운 것으로 속이 차가워야 그런 경향이 강해요. 수박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과라고 그러네. 한과. 차가우란 자를 쓰고 한과. 얼마나 차가우면 한과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서과라고 그랬대요. 서쪽에서 온 과. 위에가 자. 서쪽에서 온 거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거란족 있죠? 요 나라를 만든 거란족이 중앙아시아 쪽을 한번 침공을 한대요. 그러고선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중앙아시아 서쪽이죠. 그죠? 서쪽에서 온 과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서쪽은 어때요? 춥죠? 우리 서쪽은 해 떨어지는 데고 뭔가 그렇잖아요. 동쪽이 해 뜨고 그러잖아요. 그냥 뭔가 해 떨어지는 곳이니까 뭔가 춥고 뭔가 한기가 있다 이런 뜻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좋으냐면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더위 먹었을 때 있죠. 더위 먹었을 때 더위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줘 수박이.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박을 애용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수박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고 이렇게 좋았으면 옛말로 제호관정이라고 그래요. 이 정수리예요. 우리가 짜릿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하면 얘가 짜릿하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수박 먹으면 짜릿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다. 그래서 제호관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감노쇠심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 안 먹으면 그렇게 맛있죠. 그걸 감노수라고 그래요. 감노수. 안 먹어요? 갈증 날 때 물 안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감노. 얼마나 달감자를 써요. 그 감노수를 쇠심. 가슴을 적신다. 감노쇠심. 뭐 이런 단어도 좀 써요. 그게 다 이제 수박을 지칭하는 말들에 다 토막 상식이고요. 우리나라 수박이 언제부터 재배됐을까요? 자, 1번 삼국시대, 2번 고려시대, 3번 조선시대, 4번 대한민국. 어떤 예? 3번. 몇 번에? 3번이요. 3번 조선시대. 또 다 찍어요. 지금 보면 이제 대략 기록에 의하면 고려 때로 봐요. 고려 때 이제 홍다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홍다구가 사실 반역자인데 원나라 앞제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팔아먹고도 하는데 홍다구라는 장면이 지금도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 이제 1200년대 사람이에요. 1200년대 사람인데 그때 원나라에서 수박을 가져와서 그 개성에 처음 심었대요. 수박을. 그게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럼 만약 이제 김유신 장군이 수박 먹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일단 그때는 수박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고려 때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수박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더위를 이기는 과일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하늘이 내리는 백호탕이라고 그러나 백호탕.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실 호랑이 호자예요.
이걸 하는데, 이게 열을 내는데 아주 도움이 돼. 여러분들 좌청룡 우백호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한의학에서는 목화통수를 봤어요. 내가 중심에서 왼쪽이 동쪽에 속한대요. 오른쪽이 서쪽이래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럼 내가 쓰면 왼쪽이니까 좌청룡. 용은 뭐예요? 위로 올라오죠? 봄에는 다 뭔가 기운이 솟구치잖아요. 용이 위로 솟구쳐야 용이 내려가 봐. 거기 용이라고 했어. 좌청룡, 용이 솟구쳐야 돼, 그죠? 여기 호랑이인데 우백호 이런 얘기 들어보죠? 왜 굳이 호랑이나? 호랑이가 동물을 잡을 때 위에서 확 덮쳐요. 호랑이가 위로 솟구치면서 안 잡아. 위에서 밑으로 확 내리치면서 촥 잡는 게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는 균이 강해요. 그리고 태양형은 솟구쳤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흰색, 백색으로 하고 이건 청색으로 한대. 여기는 색깔 배속을 할 때. 그러니까 백호. 실적으로 호랑이도 흰 호랑이는 별로 없죠.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정도로 시원하다, 수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을 먹으면은, 우리 자기 수박만을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죠. 그리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수박 먹으면 어때요? 아차전에 밤에 실내 좀 하죠. 수박이, 이게 소변을 잘 나가겠는데, 시원하게. 그러니까 더위도 나. 그리고 속도 뭉치고도 풀어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독 있죠? 술 많이 먹었다. 주독도 나간대. 소변 나가면 주독도 같이 나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심지어는 입안에 뭐가 열나서 뭐가 구창 생기는 수가 있다. 그것도 수박을 먹으면 가라앉는데. 왜냐면은 구창이라는 게 열이 떠서 그런 거니까 수박을 먹어서 열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수박을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우리 기름기 있는 거 있죠? 고량진미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열나요? 아니면 추워요? 우리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더 열나잖아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냐 그러면 열이 나요. 그런 사람이 수박 먹으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리고 장에 있는 기름기도 내려가니까 좋아요. 근데 고기는 하나도 맨날 야채 먹는 사람, 그리고 맨날 차가운 거 많이 먹던 사람은 속이 냉하겠죠. 그런 사람이 수박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 먹자마자 이제 화장실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평상시에 뭘 많이 먹느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예전 기록 보면요, 이 조선 초에 성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5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용제총화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죠. 손계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박을 한 조각도 안 먹었더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먹었다 하면은 배탈 나서 자기는 죽어도 안 먹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도 그걸 인식을 했던 거예요. 수박을 이제 먹냐 안 먹냐 이런 생각. 그리고 하나 더 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박을 먹다 보면은 가끔 속 차가운 사람들 배탈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수박 먹고 또 입을 차버리고 자면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심하면 병원을 가야겠습니다만, 집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박 먹고 탈났을 때 수박 껍질이 있죠. 물론 이제 수박 속 먹고 나머지 껍질, 그거를 삶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수박은 아까 차갑다고 그랬죠. 차갑고 밖이 더울 때 껍질이 두껍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해서 이제 그걸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의 차가운 성질을 껍질이 약간 수박에 비하면, 속에 비하면 더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끓여 먹어서 독성을 제거하고 중화를 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병 나면은 치료약도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물론 이제 심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가벼웠다든지 할 때 응급조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토막상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두서없이 수박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박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자, 몸에 열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아니면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좋아요? 아무래도 그게 더 낫겠죠. 이게 생활의 지혜다. 또 수박을 먹다 보면은 또 다른 과일 중에 뭐냐면, 우리 가을 되고 문턱되면 또 포도가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포도를 보면은 예전 기록을 보면은 8,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도 포도를 먹었다. 이런 흔적들이 나와요. 고고학적으로.
참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8,000년 전에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이 포도는 보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재배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포도를 보면요, 왜 포도라고 단어를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막걸리 먹을 때 대포잔으로 먹는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대포잔. 왜 대포잔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대포라고 하니까 이 진짜 바주카포라든지 미사일 쏘는 뭐 이런 전쟁할 때 쓰는 대포인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동안에 뭐 사분으로 돼 있던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시황이. 그래서 진시황이 자기 이제 신하들이나 부하들 다 불러놓고 우리 이제 천하통일한 기념으로 술을 마셨대요. 그 술을 마시는데 혼자만 마시겠어요? 우리도 기분 좀 혼자 먹어요? 같이 먹죠?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잔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큰 잔으로 먹었대. 그거를 대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대포라는 뜻은 같이 나누어 먹는 큰 잔,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개 우리 막걸리 담으면 막걸리면 소주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잔에다 먹고 또 막걸리 먹을 때는 또 주거니 받거니 더 맛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대포, 즉 같이 어울려서 먹는 잔이다. 그래서 대포잔이란 말이다. 그 의뢰의 막걸리 잔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진짜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대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포가 그래서 흔쾌히 먹는다라는 뜻이 좀 되고요. 또 포도할 때 도는 뭐냐면은 기분 좋게 취한다. 응?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한다는 뜻이에요. 도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도라는 뜻 자체는 술을 너도 나도 즐겁게 같이 마시고 즐겁게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단어 자체가 벌써 술을 만들고 즐겁게 먹고, 그러니까 포도 혼자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포도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포도 보면은 포도송이가 여러 개나 타닥타닥 달리죠. 그죠?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막 잔뜩 달리잖아요. 그럼 뭔가 풍성하다, 다산,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네? 과일 하나만 딸랑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에 보면 그 덩쿨손이 있잖아요. 덩쿨손이 꼭 용의 수염 같아요. 사실 용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림 보면 용 수염 꼭 그렇게 그리잖아요. 꼭 포도 덩쿨손이 꼭 용 수염 같아서 포도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초룡주라고 그랬다. 초룡주. 그러니까 초는 풀초자고 용은 용용자. 주는 이제 여의주가 쫙 잔뜩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용은 되게 여의주 불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초룡주라고도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덩쿨이 쫙쫙 잘 나가야.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는 볼 때는 생명력이 왕성한 거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한다는 다산,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의미도 되고 많이 번창한다 이런 의미도 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풍요롭다 이런 뜻도 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과일 하나만 딸랑 매달린 것보다 여러 개 잔뜩 있는 게 좀 풍족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그림을 보면 되게 포도송이가 있고 되게 옛날 그림은 참 이상하죠. 그림에 보면 포도송만 딱 그리지 않고 잎도 좀 그리고, 예? 뭐 이렇게 포도 덩쿨 이런 것들도 그리고 하죠. 이런 이유는 뭔가 풍성하다 이런 걸 의미하지. 포도송이만 딸랑 그리는 건 별로 못 봐요. 한번 여러분들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것도 다 사실 풍족하고 그리고 집안에다가 포도를 그려놓은 이유는 집안이 좀 번창해라. 그리고 뭐 모든 게 좀 잘 되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좀 동양화 좀 있어요? 뭐 저도 없어요. 사실 없는데 이제 예전 그림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포도가 언제부터 중국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도를 보면은 옛날에 한나라 때 비단길이 처음 열려서부터 중앙아시아에서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아시아 대환국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를 딱 가봤더니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한 부자가 포도주를 담근다 만석. 포도 만석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만큼 술을 담그고 몇십 년간 보관을 해서 먹었더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만가만이나 술을 담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 아마도 예전부터 참 술을 참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좀 될 것 같아요. 또 옛날 이야기 보면 당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길 보면은 당나라 때 고조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임금이 이제 다 연회를 베풀었대요. 근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시중이니까 지금은 비서실장 격이 되는 거야. 그 진숙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연회를 베풀면서 포도를 이제 냈어요. 이제 임금님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비서실장이 먹으려고 딱 손에 줬다가 못 먹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황제가 너 일로 와. 너 왜 안 먹고 있습니까? 왜 안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집에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모가 계시는데 입에 갈증이 나서 항상 소갈증까지 입이 갈증나서 입이 마르시는데 포도를 드시면은 그게 소원인데 그걸 못 드셔서 지금 했는데 지금 임금님께서 포도를 보니 어머님 생각나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 이럴 때 임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이 뻔히 보이죠. 뭐 당연히 포도를 하사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도를 이제 300개를 줬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포도를 하듯이 그 구갈증, 입이 갈증에 다 깨끗이 나섰대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도는 효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노무님 모시고 계신다 이럴 때는 갈증 난다 이럴 때는 포도를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옛 고서에 있는 이야기 같이 제가 토막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그 무병장수,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으세요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 효도 중에 하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포도주 한 잔씩 드리는 것도 이제 기록 중에 쭉 나오는 그런 이치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포도 많이 먹는 나는 어때요? 소변이 더 잘 나와요? 아니면 덜 나와요? 당연히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포도는 장과류니까 물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그죠? 물 많은 거 먹으면 당연히 더 나가겠죠. 근데 포도는 약간 시원해요. 내려주면서 기운을 좀 수렴하는 작용. 포도도 약간 신맛 나면 몸이 움츠러들죠. 우리 약간 그 신맛 나면 몸이 움츠러들. 식초 먹으면서 아이고 쉬어 이런 사람 없잖아. 몸이 움츠러든다, 그죠? 그러니까 포도는 기본적으로 열을 내려주면서 뭔가 기운을 응축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소변에 그 임증이라고 하는데 소변 볼 때 이제 아프다든지 잘 안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포도를 먹었더니 나섰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소변에 안 나갈 때도 써도 좋고 이제 그런 기록들. 그리고 임신을 했다. 임신을 하고 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또 딴짓한다. 이러면 열불 나겠죠, 그죠? 임신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기한테 모든 기운이 집결이 돼야 돼, 그죠? 그렇지도 열나는 판인데 거기다가 또 이게 또 열받게 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면 열이 더 솟구치죠. 그러면 그럴 때 열이 솟구쳤을 때 포도를 먹으면은 가라앉혀요. 열을 가라앉히면서 이게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뭘 줘야겠어요? 과일 주면은 포도 주는 거 다 내방 뭐 열받는 거를 열을 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포도를 많이 먹으면요 고량진미를 먹었을 때 포도를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포도를 먹으면서 장을 훑어줘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다 제거해서 아주 좋은데 그 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 별로 안 먹고 이렇게 채소 먹고 또 장이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잘 탈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포도 먹으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장을 훑어낸다고 그래요. 옛날 말로. 오히려 장이 깎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호수에 때가 있을 때에는 그 청결제를 쓰면 아주 좋은데 호수가 깨끗해. 호수가 얇어. 그럴 때 청결제 쓰면 어때요? 오히려 더 호수가 참 더 찢어지겠죠. 깎여서. 이제 그런 거는 이치가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설사를 쫙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은 아주 좋은데 들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적당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아주 좋겠죠.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의학에서는 특히 이제 태양인 중에 이제 열이 그러니까 기가 솟구쳐서
토할 거 헛극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밥풀 하나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 구역질, 헛격질 난다든지 뭐 토할 거나 이럴 때 포도를 먹어서 찌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때도 이제 왜냐하면 솟구치는 거를 포도가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래 가라앉혀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포도 얘기만 했는데 또 과일 중에 또 뭐가 있죠? 이거 나오는 게 복숭아도 있죠. 그냥 복숭아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복숭아 나무는 사실은 복사나무라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복사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복사나무라 잘 안 하죠. 복숭아나무니까 저도 편의상 복사나무가 맞습니다. 복숭아나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복숭아에 대한 기록은 참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삼국사기에도 뭐 신라 시대 때 뭐 복숭아꽃이 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 아마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복숭아는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나무목에다가 이게 복숭아 도자예요, 그죠? 예? 아 그잖아요. 이 복숭아를 보면은 요것만 보면은 우리가 돈이 막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다 조, 1조 원, 2조 원 할 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조할 때 이걸 쓰죠. 조라고 하는 거는 많다 이런 뜻이 돼요. 꽃 필 때 꽃 엄청 확 피죠. 무지개 많이 펴요. 그러니까 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다, 풍부하다 이런 의미도 좀 되고요. 또 조는 옛날에 그 점을 칠 때 어떻게 한다면 그 거북이 있죠? 거북이를 말렸다가 불에다 태운대요. 그럼 이제 타면서 이게 갈라져요. 거북이 등이 갈라진 걸 보고 점을 쳤대요. 옛날에. 그럴 때 우리가 미래일을 알 때 조짐이 있다, 조짐이 나쁘다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때 조가 이거예요. 조짐이 있다, 없다. 예측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임신하면 생각복숭아죠, 그죠? 그러니까 임신을 예측하고 아기가 난 걸 예측이 가능한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조의 의미가. 그러니까 조가 이제 나무목자 써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봤어요? 조하면은 또 하는 게 복숭아면은 여러분 재래상이나 제사할 때 복숭아 올려야 안 올려요? 왜 안 올리죠? 맛있는데? 예? 뭐라고요? 털 날려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설은 있어요. 이게 복숭아가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모양이 있고 엉덩이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냥 또 엉뚱한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복숭아는 뭐냐면 예전에 여자가 복숭아면 이뻐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 정말 이뻐져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복숭아 자체가 음심. 우리가 그래서 바람나고 도화살 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봤잖아요. 도화살. 왜 굳이 도화가 복숭아 꽃이란 얘기예요. 그죠? 도화살. 왜 그러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음심이 돌고 뭔가 좀 딴 생각이 들고 이럴 때 복숭아가 관해가 된대. 그래서 복숭아를 먹으면 딴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례상에 복숭아 올리면은 이제 모양도 그렇고 이제 꼭 깎고 준비하다 보면 한번 맛도 볼 거 아니에요. 먹다 보면은 괜히 딴 생각이 드는데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경건해야 할 자리에 딴 생각 들어주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숭아가 옛날 말로 이제 귀신을 쫓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이제 무당이라든지 옛날 뭐 국거리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한테 복숭아 가지 그것도 특히 동쪽으로 난 가지 동쪽에 해가 솟구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더 받겠죠. 그럼 복숭아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다. 근데 그게 와전이 돼서 뭐 정신병자 물건 몽디로 팬다는 그 와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예전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는 차례상에 못 올리겠죠, 그죠? 제사상이라는 게 우리 조상님들 오셔서 잡수시라는 거 오지 말라고 방해하는 셈이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숭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숭아꽃이 확 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양기가 확 솟구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기가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으면서 양기가 솟구쳐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무서워하겠죠. 아니, 음기가 솟구치면 귀신이 더 좋아하겠죠. 양기가 솟구치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이치를 가지면 되고요. 이 복숭아 보면은 또 옛날에 보면 무지하게 컸었나 봐요, 복숭아가. 어느 정도 컸었냐면요. 참 이것도 옛 기록을 보면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숭아 씨 있죠? 씨 하나가 우리 밥그릇 하나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복숭아가 씨가 우리 보통 씨 하면 요만하죠, 그죠? 근데 그게 반으로 잘린 게 밥그릇 썼대요. 우리 보통 밥그릇 두 발이지. 요새 공기 말고 옛날 밥그릇은 더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참 어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록은 그렇게 나와요. 또 복숭아 씨를 잘라서 그 반쪽 있죠? 반쪽에 쌀이 한 대가 들어간대요. 쌀 한 대면 되게 많아요. 그게 다 들어간대요. 이거 정말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기록을 보면은 복숭아 그 씨 있잖아요. 거기 하도 커서 거기다가 물을 딱 담으면은 이게 또 저절로 이게 우러나서 이게 신선히 먹을 때는 그걸 먹었대요. 야, 이것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쨌든 그 복숭아는 어쨌든 예전에는 되게 컸던 기록이 좀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복숭아는 이제 복숭아꽃도 많이 피듯이 생산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산. 많이 생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많이 생산하는 게 우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자궁의 기능이나 하추의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숭아를 많이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겠죠. 아기가 없는데 복숭아 먹었더니 아기가 낳더라.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병장수,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런 무릉도원 이런 얘기 나오죠. 무릉도원의 꽃에 그 도원이 뭐냐면 복숭아 도자예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서왕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음기의 정령인데 이 사람이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서왕모를 찾아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왔대요. 그래서 그때 복숭아를 이렇게 줬어 먹었더니 새아개를 먼저 3,000년을 살았대요. 그렇죠. 어쨌든 무병장수의 상징, 진짜 3,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어떤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 그래가지고 신선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복숭아를 보면은 예전에 하도 또 예전 보면은 그런 거 봤어요. 혹시 우물가 있죠? 우물가에는 복숭아 나무 심어놓는 거 봤어요? 봤어요? 별로 안 심어요. 옛날 우물가에는 복숭아를 안 심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우물가라고 하는 게 되게 여자들이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이런 동네, 그죠? 그잖아요. 지금은 다 집집마다 수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물길러 우물가로 가요. 근데 갈 때마다 복숭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또 복숭아 자라다가 이파리가 몇 개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물을 먹으면 음심이 동하겠죠. 그러면 그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바람날까봐 우물가에는 복숭아 나무를 안 심었대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에 진이즙 나와요. 복숭아 줄기 있죠? 그걸 이제 도교라고 그래요. 도교. 복숭아에서 나오는 진물이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복숭아를 혈림이라 해서 소변 나갈 때 피가 섞여 나가는 거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사용했다. 이런 기록도 좀 나와요. 또 여러분들 만약에 과부는 복숭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옛날에는. 왜 안 먹었을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복숭아를 먹으면 우리는 예뻐진다 그래.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성욕도 들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얼굴이 더 이뻐져요. 되게 이제 자녀분들 결혼을 앞뒀다 이러면 훨씬 더 이뻐지죠. 처녀들이 결혼 앞에 그다가 사랑을 느낄 때는 이뻐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뻐지는 건 좋은데 만약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어떨까요?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활의 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장구벌레가 뭐냐면은 모기의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복숭아 잎 있죠? 그걸 이렇게 놓으면은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고여있는 물 있죠? 고여있는 물에다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모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복숭아 이파리 몇 개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사용도 했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숭아가 이제 효능이 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숭아 씨앗 있죠? 그 중에 속에 있는 거를 우리는 언제든 어열 맺혔을 때, 부딪혔다든지 맺혔다 이러면 우리 어열 뭉친다고 그래. 그걸 푸는 데는 반드시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 C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당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복숭아를 이렇게 먹어도 이게 상당히 좋겠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활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교통사고 환자인데 뭘 사갖고 가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뭐 두서없이 뭐 이거 저거 그냥 과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과일이라고 하는 건 기의 흐름이 모여서 된 과일의 정수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과일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먹었을 때 좋은 경우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좀 먹어야겠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맞추고요. 내일은 우리가 먹다 보면 이제 그 보양식, 여름에 한참 더우니까 뭘 먹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양식을 위주로 좀 그 얘기를 준비해서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We're going where the sun shines brightly.